그 위임장을 제가 먼저 봤어요. 정수아야, 그건 오해야. 아니요. 이제 수사는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두 분의 백년가약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신부 정수아 씨, 신랑 윤태민 씨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아야, 이제 진짜 한 식구 되는 거야. 어머니 모시는 일, 오빠들 챙기는 일, 다 내 손에 달린 거 알지?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장혜옥 여사의 손이 제 손등을 덮는 순간, 저는 그분의 손톱 끝에 묻어 있는 붉은 매니큐어의 작은 얼룩을 가장 먼저 보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은은한 조명 아래 그 붉은색이 유난히 짙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이 웃음인지 무엇인지 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약혼식 연회장의 에어컨은 지나치게 차가웠습니다. 어깨 위로 걸쳐둔 얇은 숄 한 겹으로는 쉽게 가려지지 않는 냉기가 턱 아래 쇄골을 타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자리에서 윤태민 씨가 형 윤태희 씨의 어깨를 감싼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거리감은 놀라울 만큼 가까웠고 그 친밀함의 결은 저와 태민 씨 사이의 것과는 종류 자체가 달라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 자리는 서울에서 400km쯤 떨어진 부산 해운대의 어느 고층 레지던서 창가입니다. 창밖으로는 광안대교가 야트막한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 위로 드리워져 있고 그 위로 드문드문 번지는 차량 불빛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손 안에는 얇은 스템의 와인잔이 놓여 있습니다. 잔 속에 짙은 와인은 바깥의 어두운 바다빛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정수아라고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 대기업의 해외 사업팀에서 차장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사 10년 하고도 몇 달 저는 단 한 번도 제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 11시의 사무실 불빛, 명절 연휴의 빈 책상, 그리고 주말 오후의 해외 거래처 화상회의가 제 삶에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10년간 제가 모은 모든 돈은 딱 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한 채, 10평이 채 되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한 검은 글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 세 글자가 저에게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혼자 라면을 끓이던 여자가 마침내 쥐어낸 세상을 향한 작은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패가 언제부터였을까요? 한 남자의 눈에는 집어삼키기 딱 좋은 먹잇감으로 비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창문 위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그 지친 여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광대뼈 부근에 긴장이 풀려 있고 입술 안쪽에는 오랜만에 혈색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와인잔의 스템을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쓸어내립니다. 유리의 차가운 매끄러움이 손끝을 지나 팔꿈치 안쪽까지 조용히 번져갑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10년간 쌓아 올린 작은 성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성을 지키는 방법이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저는 끝내 너무 늦게 깨달았던 삶의 한 가지 진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아야, 국물 진짜 시원하다. 한 숟갈만 먹어봐. 어제 어머니가 새벽에 미리 와서 뼈를 8시간이나 우려놓고 가셨대. 참, 그 얘긴데 당분간 내 성수동 오피스텔에서 같이 지내자. 어머니가 반찬 가져오신다고 오늘 저녁부터 들르시겠대. 윤태민 씨는 깍두기 국물이 튄 앞치마를 두른 사장님을 향해 가볍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국자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그의 앞에 놓이자 그는 숟가락을 손에 쥐기도 전에 고개부터 숙여 국물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약혼식장에서 맡았던 장애옥 여사의 강한 향수 냄새가 아직 제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해장국집의 진한 소뼈 국물 냄새가 그 잔향을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저는 일회용 물수건의 포장을 뜯지 못한 채 그의 말을 천천히 한 문장씩 머릿속에서 되감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이 단어의 결정권이 어째서 제가 아닌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반찬, 어머니가 들르신다. 오늘 저녁, 이 세 단어가 제 삶의 공간을, 제 이름이 적힌 그 등기부등본 한 장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지 저는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투명한 유리컵 안의 얼음물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잔을 들어 올려 단숨에 절반을 비웠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 깊숙한 곳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짧은 한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도 하지 말자. 윤태민 씨는 저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국물에 잠깐 담갔다가 고기 한 점을 얹어 제 밥공기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서 자신이 제 끼니를 챙기는 자상한 남자라는 배역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수저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내 수아랑 같이 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성수동으로 바로 오세요. 열쇠는 수아가 드릴 겁니다. 그 짧은 통화 몇 마디가 제가 10년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제 공간의 자물쇠를 제3자의 손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엎어두며 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김장김치부터 갈치조림까지 다 해놓으셨다고 저녁 식사는 굳이 따로 차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얼음 조각 하나가 입천장에 닿아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이마 안쪽까지 찌르듯 번졌습니다. 저는 그 통증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의 앞에 해장국 국물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밥공기에 놓여있던 그 고기 한 점을 끝까지 젓가락으로 짚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거부의 몸짓이 이 긴 이야기의 진짜 출발선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사실은 내가 내 도움이 좀 필요한 일이 있어. 우리 형 지난번에 사무실 보증금 때문에 대출 한번 크게 받으려다가 신용에 문제가 좀 생겼잖아. 내 성수동 집 등기부가 있으면 그걸 담보로 잠깐만 돌려서 급한 불 끄고 2달 안에 형이 갚는 걸로 그림 다 짜놨어. 저는 조수석에 앉은 채 윤태민 씨가 가슴에 꽂고 있던 하얀 코르사줄을 천천히 뽑아 센터페시아 수납함 위에 툭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제 가슴과 그의 가슴에 나란히 꽂혀 있던 그 꽃이 이제는 차량용 충전 케이블과 껌 상자 사이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꽃잎의 흰빛이 계기판 불빛 아래서 유난히 시들어 보였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평일 오전인데도 제법 많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은 채 다른 손으로는 라디오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리고 있었습니다. 음악 방송을 건너뛰고 교통 방송을 건너뛰고 그는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차 안에 흐르던 잡음이 끊어지고 엔진의 낮은 진동만이 남았습니다. 그 정적 안에서 그의 다음 한마디가 너무나 또렷하게 제 귀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2달, 잠깐, 급한 불. 이 세 개의 단어 조합이 제 직업 안에서 어떤 통계적 분포를 그리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 사업팀 차장 직함 이전에 회사 재무와 법무 라인에서 5년을 돌며 수많은 개인 보증 사고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간 담보대출이 2달 안에 깔끔히 마무리되는 통계적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 저는 제 손가락으로 직접 수많은 사례를 분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뺨 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밝고 어두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의 왼쪽 바퀴살을 엄지손톱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 그가 얼마만큼 오래전부터 이 대화를 머릿속에서 예행 연습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제 약혼식장에서 제 어머니와 마주 잡은 두 손이 채 식기도 전에 제 집 한 채를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물질로 치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밑에서 얼마나 오래 다져진 땅이었는지, 그 땅 위에 제가 몇 번의 겨울을 난방도 제대로 틀지 못한 채 지새웠는지, 그에게는 단 한 줄의 기록으로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저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행 간판 하나가 천천히 제 시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그 찰나에 제 머릿속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제 전공 수업의 조교였고 졸업 후 부동산 중개사로 업을 바꾼 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 선배, 배소연 선배였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동안
저는 고개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신 입꼬리 끝을 아주 살짝만 끌어올렸습니다. 그 웃음을 윤태민 씨가 흘긴 옆눈으로 훔쳐보았습니다. 동의의 표시라고 해석한 것인지 그의 어깨에서 미세하게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주 짧고 명료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떤 숫자를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한 달 뒤에도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차가 한강 북단의 큰 교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방끈을 무릎 위로 가지런히 내려두었을 뿐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센터페시아 위의 흰 코르사주가 차체의 진동에 따라 작은 각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결혼이라는 이름의 그 하얀 약속이 제 옆에 쓰레기 칸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문 좀 열어라. 어미가 열쇠를 못 받아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아이고,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이게 뭐냐? 거실이 왜 이렇게 허전하니? 우리 태의 사무실로 쓰기에 아주 딱이다. 너는 시댁 살림 배우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오는 저녁마다 반찬 들고 올게. 열쇠 한 벌 만들어줘라. 도어폰 모니터 속에 장혜옥 여사의 얼굴이 크게 잡혔습니다. 그분의 한쪽 팔에는 스테인리스 보온 가방이 꽤 무겁게 걸려 있었고 다른 쪽 팔에는 커다란 종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게 말씀드리지 않은 채 그분은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제 집 안쪽으로 성큼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구두가 제 현관 타일 위에 남기는 작은 흙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주 내내 퇴근 후 무릎으로 기다시피 닦아낸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차피 제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슬리퍼 한 켤레를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아드렸습니다. 그분은 슬리퍼를 신지 않으신 채 맨발에 양말 차림으로 거실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제 집 내부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싱크대의 길이, 창의 폭, 콘센트의 위치, 방문의 폭까지 촬영은 짧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 모습은 며느리의 집에 잠시 들른 시어머니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임대 물건의 내부를 실측하는 중개인의 동작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유리 찻주전자의 보리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가는 맑은 소리 아래 그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파티션으로 반쯤 막으면 작은 상담 부스 2개는 충분히 나온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쉽지만 직원 없이 형 혼자 쓰면 그만이다. 싱크대는 탕비실로 쓰면 적당하다. 저는 찻잔 2개를 트레이 위에 올려 거실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촬영을 멈추시고 소파 한쪽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스테인리스 보온 가방에서 반찬통 67개를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장김치, 갈치조림, 오징어 채무침, 콩자반, 하나같이 향이 짙은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찬통들의 뚜껑을 하나도 열지 않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맨 안쪽에 숨어있던 네모난 김치통이었습니다.
다른 통들보다 묵직해 보였고 뚜껑이 이상할 만큼 단단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통을 굳이 냉장고에 넣어 주시겠다며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제가 직접 정리하겠다고 2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2번 다 그 말을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그분이 김치통을 2손으로 품에 안고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동안 저는 소파 위에 놓인 제 휴대전화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배소연 선배와의 지난 통화 목록 맨 윗줄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한번 아주 가볍게 허공에서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의 모든 동선이 제 관찰 안에서 끝나도록 조금만 더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냉장고 문을 열고 맨 아래 칸 안쪽 깊숙이 김치통을 밀어 넣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분이 만족스러운 숨을 한번 내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반찬통 안에는 반찬 이외의 무언가가 분명히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정수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본인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이 지점에서 고객님 명의로 담보대출 상담이 진행된 기록이 있어서요. 혹시 저희에게 위임장을 주신 다른 분이 오셨을 수 있을까요? 은행 창구 직원의 목소리는 사근사근했습니다만 그 문장 끝에 매달린 짧은 여운에는 분명한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힐긋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어 달려온 길이라 블라우스의 목깃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목깃을 손끝으로 가만히 바로잡았습니다. 지난 새벽 배소연 선배는 제게 짧은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윤태민 씨의 형, 윤태의 씨 이름으로 금융권 대출 조회가 최근 한 달간 7건 이상 집중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쌓은 인맥으로 아름아름 확인한 정보라고 선배는 문자의 끝자락에 짧게 덧붙이셨습니다. 수아야, 이건 단순한 자금 사정이 아니야. 누군가 내 이름까지 조회했을 가능성 한번 짚어봐라. 그 한 줄이 제 잠을 새벽까지 붙들어 두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저는 오전 업무를 평소와 똑같은 속도로 처리한 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회사에서 2 정거장 떨어진 은행 지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앉아 제 신분증을 내밀고 한 가지만 정중히 여쭤보았습니다. 최근 한 달 안에 제 명의로 진행된 상담 기록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으로 돌아온 것이 방금 제 앞에 놓인 저 한 문장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그날의 제 일정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감아 보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해외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있었고 5시에는 임원 주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회의실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 제 이름으로 상담을 진행한 사람은 저의 신분증을 대리로 들고 왔거나 혹은 위조된 위임장을 지참한 누군가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직원분께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그날 상담을 진행하신 담당자분께서 그 자리에 계신지. 직원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안쪽 창구의 한 분을 가벼운 손짓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분이 제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자마자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객님, 이상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어렵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금요일에 이곳에 오신 분은 오늘 고객님과는 분명 다른 분이셨습니다. 당시 위임장과 함께 오신 분의 인상차기를 기억하냐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셨고 짙은 감색 정장에 보온 가방 비슷한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반찬을 사들고 오신 어머님 같으셔서 인상이 남았다는 한마디가 그분의 말꼬리에 뒤늦게 붙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조용히 한번 끄덕였습니다. 제 명의의 위임장, 중년 여성, 보온 가방, 반찬 가져오신 어머님, 이 네 가지 단어 조합이 지난밤 제 냉장고 맨 아래 칸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은 그 네모난 김치통의 이미지와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행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동안 저는 한 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유리문 바깥에서 제 얼굴 위로 곧장 부딪혔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눈을 그대로 뜬 채 햇살을 정면으로 맞으며 길가의 신호등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뀌는 찰나 저는 가방 안쪽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배소연 선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 전에 선배의 목소리가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길을 건너면서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단 한 문장을 선배에게 전했습니다. 선배, 이번 주 안에 부산 한번 내려갈게요. 제 오피스텔 매물로 내어주세요. 전화 너머의 선배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그러나 더없이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저는 신호등 건너편의 인도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이 제 인생의 지축을 정확히 한 칸 옮겨놓는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성수동 들를게. 어머니가 드릴 가구 치수 좀 재보라고 하셔서 형이 그 방 어떻게 쓸지 대충 그림만 그려보려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회사 일 봐. 열쇠 하나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돼. 토요일 이른 아침 윤태민 씨의 문자가 제 휴대전화 알림창에 떠올랐을 때 저는 성수동 오피스텔의 주방 창가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립포트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물줄기가 원두 위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며 고소한 향이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난 뒤 포트를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개천 건너의 낡은 상가 간판들이 아침 햇살에 나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은 지난 8년 동안 제가 출근 전 매일 눈에 담아온 풍경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유리창 안쪽이 뿌옇게 서려 간판들의 윤곽이 흐릿해지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면 커피 향 대신 저 아래 골목 음식점의 찌개 냄새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이 언제부터 제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주방 식탁 위에 엎어두고 침실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정돈된 옷가지 사이로 빈 여행 가방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끌어내어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장 안의 옷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줄자 하나와 디지털 카메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는 회사에서 돌아와 늦은 밤까지 이 집의 모든 공간을 한 부분 한 부분 기록으로 남겨두는 작업을 조용히 반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의 길이, 창문 높이, 붙박이장의 깊이, 숫자 하나하나를 노트에 또박또박 적어두었고 공간마다 여러 각도의 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기록은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에 공식 매물로 등록될 자료였습니다. 배소연 선배의 안내대로 저는 매물 사진과 실측 정보를 금요일 오후에 이미 전송해 둔 상태였습니다. 선배는 부산에서 동대문 쪽 투자 수요 고객 한 분과의 계약을 조정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단독 명예, 권리관계 깨끗함, 임차인 없음. 이 세 조건이 완벽히 맞물린 성수동 역세권 오피스텔은 부산의 그 손님에게 마침 딱 맞는 조건이라고 선배는 담담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안에 계약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는 거실의 작은 소파 위에 앉아 줄자를 손끝에서 가볍게 감았다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집에는 지난 8년 동안 제 땀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회사로 향하기 전에 빈속, 늦은 밤 돌아와 조명을 켜기도 전에 쓰러지듯 눕던 침대, 명절 연휴에 홀로 끓여 먹던 찌개의 냄새. 그 모든 시간이 이 벽지와 이 마루와 이 창틀에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 이 공간에 대한 제 감정을 한 번에 정리해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 공간 안에서 제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 집이 저 사람들의 사무실이 되는 순간 이 공간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이 공간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저는 너무 오래 돌아와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태민 씨의 가족단체 대화방에는 기쁜 소식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윤태민 씨가 실수로 제게도 그 대화방의 일부 내용을 스크롤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형 사무실 자리 곧 잡힌다. 어머니 반찬 잘 전달했다. 수아도 순순히 받아들인 것 같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고 저는 제 언어로 제 출구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그렇게 오전 10시 반까지 완벽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맨 아래 칸 안쪽 깊숙이 자리한 그 네모난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통의 위치와 각도를 장혜옥 여사께서 두고 가신 그대로 정확히 유지한 채 냉장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 통의 뚜껑을 열어보는 일은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열어보아야 할 정확한 순간은 이미 제 달력 안에서 조용히 표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리 좀 와봐라. 손 좀 보자. 아이고, 얘는 며느리 될 사람이 손톱에 무슨 칠을 이렇게 곱게 했냐? 그 손으로 김치는 어떻게 담그려고? 내일 아침부터 빼라, 빼. 지금 당장 지우고 오너라. 장혜옥 여사께서는 제 손목을 잡아당기시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찌개 끓는 소리에 신경이 반쯤 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익숙한 힘으로 제 팔목을 움켜쥐고 계셨지만 그분의 시선은 이미 제 얼굴을 떠나 식탁 위에 반찬 개수를 빠르게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잡힌 손을 빼지도 잡힌 채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른 저녁 예정에 없던 본가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그날 오후 윤태민 씨가 보낸 다급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급하게 인사를 제대로 드릴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갈 대화들이 제게 또 어떤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다 줄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김장김치 한 접시, 갈치조림 한 접시, 그리고 윤태희 씨의 앞자리에만 유난히 큼직하게 놓인 불고기 전골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접시에는 멸치볶음과 콩자반 몇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배의 질서를 소리 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게 허락된 자리의 크기가 정확히 저 멸치볶음의 분량만큼이라는 사실을 저는 빠르게 계산해 두었습니다. 윤태혜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평소 그분이 보이시던 느긋한 어조와 다르게 이 자리에서만큼은 유난히 사무적이었습니다. 재수 씨, 그 성수동 등기부건 말인데요. 서류 처리는 이번 주 안에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더 밀리면 우리 쪽도 곤란해져요. 그분의 말씀 끝에 장혜옥 여사께서 짧은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식구 되는 거지. 저는 수저를 제 앞접시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손수건을 한번 반듯하게 접어 식탁 모서리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윤태민 씨는 제 눈길을 피해 찻잔으로 시선을 떨구셨고 윤태혜 씨는 턱을 약간 치켜 올리신 채 제 대답을 기다리셨으며 장혜옥 여사는 반찬 접시 쪽으로 손을 뻗으시며 일부러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식탁 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께서만 국그릇만 들여다보신 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춘 채 한 문장으로만 답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장혜옥 여사의 입가에 작은 만족의 기색이 번졌습니다. 윤태혜 씨는 안도한 듯 숟가락을 다시 집어 드셨고 윤태민 씨는 그제야 저의 허벅지 위에 손을 살며시 올리며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손 아래에 제 무릎에 힘을 살짝 주었다가 풀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오간 이 짧은 한 문장이 앞으로 어떤 이중의 의미로 풀려나갈 것인지는 저 혼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끝까지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돕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장혜옥 여사께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오늘은 됐다. 다음 주말에 와서 본격적으로 살림을 배워라.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윤태혜 씨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저는 흘낏 보았습니다. 그 방 안쪽 벽에는 제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처음 보는 낯선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수동 오피스텔의 거실을 찍은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장혜옥 여사께서 지난번 반찬을 들고 오신 그날
휴대전화로 찍어 가신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붉은 유성펜으로 파티션을 세울 자리와 가구를 놓을 자리가 꼼꼼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의 모습을 눈에 한 번 더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등 뒤에서 장혜옥 여사께서 내일 아침 매니큐어부터 지우고 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되풀이하셨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만 가볍게 숙여 인사를 올리고 그 집의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짧고 둔한 소리가 제 등 뒤에서 마지막 막의 커튼이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일요일 오전에 잠깐 들를게. 문 열어놓고 편하게 쉬고 있어. 어머니가 새 반찬 몇 가지 더 준비하셨대. 냉장고에 넣어놓고 바로 갈 거야. 아, 지난번 김치통 하나는 이번에 회수해 갈 거야. 어머니가 그 통 아끼시는 거라 꼭 가지고 오랜다. 본가에서 돌아온 토요일 밤 휴대전화 화면 위로 올라온 이 문자 세 줄을 저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을 지나는 차량의 전조등 빛이 제 거실 창문 위에 길게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손끝에서 제 심장 박동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맨 아래 칸 안쪽에 자리한 그 네모난 김치통이 처음 그 자리에 놓였던 그대로의 각도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뻗어 그 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통의 무게는 가벼웠습니다. 가득 담긴 김치의 무게치고는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저는 통을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양손으로 뚜껑의 네 귀퉁이를 차례로 눌러 공기를 뺐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시큼하고 매콤한 김장김치의 향이 주방 안으로 번져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잠시 참았습니다. 김치 위에는 얇은 비닐 한 장이 편편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보통의 김치통이라면 굳이 저렇게 넓고 평평한 비닐이 깔려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닐의 가장자리는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내 귀퉁이에는 작은 투명 테이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비닐의 한쪽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반듯하게 두 번 접힌 흰색 A사 용지 뭉치가 김치의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호된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두 손으로 조심히 꺼냈습니다. 서류의 표면은 약간의 온기를 머금은 채 제 손바닥 위에서 가벼운 촉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저는 제 호흡이 잠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가 짐작하던 그것이 분명 맞았지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의 무게는 짐작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담보대출 위임장. 성수동 오피스텔의 주소와 등기부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위임인의 이름란에는 제 이름이 반듯한 필체로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제 글씨체와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얼핏 지나치기 쉬울 만큼 비슷하게 모사되어 있었습니다.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서류는 제가 이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기를 기다리는 상태로 지금껏 제 집의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숨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혜옥 여사께서 이 통을 일요일 오전에 회수해 가시겠다는 그 문자의 진짜 의도를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의 맨 아랫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접수 예정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가 해외 본사와의 원격 주간 회의에 들어가 있는 정확히 그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이 적힌 이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기에 가장 알리바이가 분명하고 가장 반론이 어려운 시간대가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의 내 귀퉁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정확한 각도로 촬영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저는 서류를 접기 전에 그 각도 그대로 비닐 아래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비닐의 테이프 자국 위치를 손끝으로 확인한 뒤 원래의 접힌 방향 그대로 덮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공기를 빼고 통의 위치와 각도를 처음 그대로 맞추어 냉장고 맨 아래 칸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이 통을 열어보았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의 조명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 위에 이마를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창문의 서늘한 유리가 이마의 열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 번 더 아주 조용히 선배 배소연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앞뒤의 모든 일정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의 화면이 짧게 밝아졌습니다. 배소연 선배로부터의 짧은 문자였습니다. 수아야, 매수자 측 계약서 서명 완료. 월요일 오전 9시 잔금 이체 예정. 저는 고개를 들어 창문 바깥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입꼬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려졌습니다. 그 미소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아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성수동 집 매물 올라와 있다고 중개사한테 연락이 왔다는데. 우리 형 서류는 오늘 아침에 접수 들어갔어. 그쪽도 정리됐고 너도 알았다고 했잖아. 지금 당장 그 매물부터 내려. 내 엄마 내려가서 상담하고 오라고 보냈어. 지금 당장. 월요일 오전 11시 회사 건물 뒤편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저는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상회의는 정확히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진행되었고 저는 그 회의에서 상무님께 이번 분기의 해외 수주 실적을 차분히 보고해 드리고 내려온 길이었습니다. 공원의 벤치 위에는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에 잔잔한 햇빛이 기분 좋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너머 윤태민 씨의 목소리는 이미 반쯤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를 천천히 꼬아 올리며 들고 있던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지나 식도로 부드럽게 흘러내려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삼킨 뒤 아주 낮고 고른 목소리로 천천히 답했습니다. 태민 씨, 제 집 매매는 이미 오늘 아침 9시에 잔금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등기 이전도 오전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전화 너머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안에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을 계산들을 고스란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이미 매각되었다면 오늘 아침 접수된 담보대출 위임장 위의 부동산 표시는 지금 이 순간 법적 효력의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한 장이
이제는 증거물로서의 순수한 신원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이어서 올렸습니다. 태민 씨, 지난 금요일 어머님께서 두고 가신 김치통 안쪽의 서류 말입니다. 제가 이미 한부 촬영해 두었습니다. 원본과 포장 상태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서류가 오늘 아침 어느 은행 창구에 어떤 이름으로 접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에 저희 동네 관할 지구대 쪽의 담당 수사관님과 상담을 마쳤습니다. 제 이름자 위조에 대한 정식 고소장도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화 너머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수아야, 잠깐만.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그러나 저는 그 뒷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알림창을 내려 방금 도착해 있는 몇 개의 문자들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배소연 선배의 짧은 축하 문자, 매수자 측 법무 대리인의 등기 접수 완료 알림, 그리고 제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온 마지막 한 통의 문자, 부산지사 근무 신청 최종 승인, 다음 달 1일자 발령 예정. 저는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마저 비웠습니다. 컵의 마지막 온기가 제 손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의 작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 한 줄기가 제 목덜미 뒤쪽을 지나가며 지난 10년간 제 어깨 위에 얹혀 있던 어떤 긴장의 층 하나를 조용히 걷어가 주었습니다. 이후 한 주 동안 저는 제 주위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태민 씨의 형제분은 위조 사문서 행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 대상이 되셨다는 이야기가 회사 안의 한 동료의 입을 통해 짧게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장혜옥 여사께서는 김치통건과 관련해서 관할 지구대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청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배소연 선배가 따로 귀띔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이름 위에 놓여 있던 그 얇고 위태로운 종이 한 장은 그것을 꾸민 사람들의 손 안에서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무너짐의 설계자가 아니라 그저 그 무너짐이 스스로 찾아올 정확한 시점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주의 금요일 저녁 성수동 오피스텔의 열쇠를 매수자분께 정식으로 건네드렸습니다. 비어있는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오래도록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너머 상가 간판의 불빛들이 지난 8년간 매일 저를 맞아주던 바로 그 빛깔로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향해 아주 짧고 가벼운 목례를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제 어깨 위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이제 막 붙이기 좋은 이삿짐 몇 상자의 영수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아 차장님, 부산지사 입주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택은 해운대 고층 레지던스 27층, 광안대교 야경이 보이는 동향입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들르시면 카드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사 인사팀 직원분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전화기 너머의 배경에서는 갈매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짧은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지난 몇 주의 긴장들이
그 한 번의 날숨과 함께 서서히 풀려 나가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산에 내려온 첫날 저녁, 저는 레지던스의 27층 창가에 서서 광안대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 위로 드리워진 다리 위로 저녁 차량의 불빛들이 빨갛고 하얗게 번갈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근처에서는 고기잡이배 몇 척의 작은 불빛이 어둠의 바다 위에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실내의 공기는 잔잔한 재즈 음악의 선율에 부드럽게 감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의 원목 아일랜드 앞에 서서 이탈리아산 레드와인의 코르크를 천천히 돌려 빼냈습니다. 유리잔에 와인을 따르는 동안 짙은 붉은색의 액체가 유리벽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색은 그날 약혼식장에서 장혜옥 여사의 손톱 끝에 묻어있던 그 붉은 매니큐어 자국과 똑 닮아 있었지만 제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 위를 타고 사선으로 흘러내리며 창밖의 도시 풍경을 은은히 흐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위에 엎어두었던 제 휴대전화의 화면이 짧은 진동과 함께 스르륵 밝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낯선 번호에서 들어온 짧은 문자 한 통이 팝업 창 위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 문장의 글자 하나하나를 담담하게 읽어내렸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동정도 제 안에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래전 지나간 어느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먼 나라의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잠깐 스쳐들은 듯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휴대전화 화면 위에 그 문자 알림창을 엄지손가락 끝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왼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스팸 신고 및 수신 차단. 화면 중앙에 뜬 확인 버튼 위로 제 손끝이 한번 가볍게 닿았습니다. 삭제. 화면은 이내 완전한 어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실내의 반사광 너머로 저는 제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두 손은 오직 성수동의 그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한 푼 한 푼의 돈과 한 분 한 분의 시간을 쥐락펴락해온 손이었습니다. 좋아하던 네일아트 한 번 마음 편히 받지 못하고 퇴근 후 동료와의 저녁 자리 한 번 마음 편히 앉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 열 손가락의 관절 하나하나에 잔잔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를 진짜로 지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들인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치게 한 것은 그 집을 잃으면 제 삶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그 등기부등본 한 장에 제 모든 안정감을 묶어두었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집을 놓고 나서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주민등록지는 다시 미혼의 백지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지켜내야 할 부동산도 증명해 보여야 할 체면도 이제 제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제 손 안에 온전히 되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조용하고 깊은 해방감을 창가의 빗소리 사이에서 천천히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며 잔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모금의 와인을 입 안으로 흘려 넣었습니다. 묵직한 바디감과 은은한 오크 향이 혀끝에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저는 빈 잔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몸을 돌려 따뜻하고 환한 방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을 그 가을밤의 빗속에서 어느 낯선 번호 하나가 어떤 모습으로 축축이 젖어가고 있을지는 이제 제 관심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풍경이었습니다. 저희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